식권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근데 거의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국원에서 좀 반짝 재밌다가 식권에서 다시 재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뭐 누가 주인공이 선명하게 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뭐 계속 어떤 일들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만 이야기하고, 내가 사마천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 친구들 사마천 발표 듣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식권에서는 대부분 주인공 인물 중에 이제 사마씨들이 주로 나오고, 굳이 꼽자면은 누가 주인공일까? 강유, 등해, 종해 이 정도가 뭐 주인공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거의 뭐 미미하게 뭐 왔다가 죽었다 왔다 죽었다 뭐 이게 반복하는 꼴이고. 첫 번째 강유는 사마소의 부장 서지를 무찌르는 장면부터 나오고, 사마사가 이제 그 형제가 그 실권을 잡는 장면, 그 다음에 사마사 형제에게 하우연과 이품과 장집이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사마사가 조방이 황제 아니야? 맞죠? 조방의 아내 장집의 딸 장항우의 목을 졸라 죽이는 장면. 이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조조가 복항우 죽이는 장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기억 안 나요? 리액션 잘해. 기억나지?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조방이 사마사한테 쫓겨나는 장면. 그 다음에 사마사가 어차피 뭐 이제 그 뭐 황제라는 건 이름밖에 없는 거니까 지가 이제 마음대로 지금 갈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모를 새 임금으로 삼는 장면. 광구검하고 문음이 임금의 폐한 죄를 물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 광구검은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 국사책에 나오지 않나? 거기 고구려인가? 거기에서 들어봤던 인물이어서 나도 뭐 옛날에 들어봤던 인물이 여기 나와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문음은 동호에게 투항하고 광구검이 죽는 장면, 그 다음에 사마사가 이제 드디어 죽죠. 그 다음에 강유가 배수진을 쳐가지고 위군을 이제 대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권 전체에서 주인공은 강유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강유가 원래는 위나라 사람이잖아요. 위나라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아주 효자라고 또 알려져 있고, 근데 제갈량이 죽기 전에 이 사람한테 그 위원한테 그 발 걸려가지고 촛불 무너졌을 때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누구한테 전수시켜줬냐면 바로 강유한테 전수시켜주죠. 그래서 뭐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팔진법도 나오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평가에 의하면은 학문, 무예, 인품 뭐 이런 거 세 가지 갖춘 사람들이 상당히 드문데, 학문이 있으면은 무예가 영 젬병이고, 또 무예가 있으면 인품은 싸가지는 완전히 바닥인데, 이 사람은 아마 세 개가 다 고루 갖췄던 인물인가 봐. 그래서 학문, 무예, 인품이 다 고루 갖춰가지고 제갈량이 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안복도 좋았겠지. 그래서 마량보다 더 뛰어난 인재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제 강유는 어차피 제갈량의 그 후계자이기 때문에 제갈량이 이루지 못한 북벌의 꿈을 위해서 9차례 북벌을 했으나 이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또 여기도 이제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데, 황후의 이제 소나기에 놀아나가지고 유선이 태강 명령하는 거. 이것도 유비가 똑같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앞에서 있지 않았나? 그렇지? 그런 케이스가 똑같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장면은, 나중에 강유가 왜 등해가 아니고 종해를 선택했을까? 이 문제도 좀 궁금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왜 등해가 아니고 꼭 뭐 종해를 선택했을까? 이런 개연성이 있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강유는 투신자살을 하는데, 정사에서는 사마소한테 잡혀가지고 사형당하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하고, 삼국지 역사 삼국지에서는 진수는 강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그닥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유는 문무를 겸미했지만 무력을 남용했다. 결단을 내렸지만 주도 면밀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 노자는
대국을 다스릴 때 물고기를 굽는 것처럼 조심스러워 한다고 했으니 작은 나라를 강유처럼 소란스럽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데 자꾸만 위한테 까불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강유는 등해의 계책에 빠져가지고 철수하는 장면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뭐 나중에 다 죽잖아요. 근데 그 강유가 그 자식하고 같이 죽었나? 자식하고 같이 죽었나요? 아닌가? 제가 각인가? 누구지? 제가 참이.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유는 등해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대패하는 장면. 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뭐 지지부진한 사건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17번째는 동호의 우전은 죽음으로써 충절을 지키는 장면. 이 장면이 좀 그래도 약간 멋있었던 장면인데, 그 역사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삼국지 연의하고 비슷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 명을 받들어 남의 어려움을 구하러 왔다가 어려움을 구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적에게 항복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어찌 차마 그런 의롭지 못한 짓을 하겠는가 외친 다음에 투구마저 땅에 내팽개치고 사람이 한 번 나서 싸움터에서 죽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면서 외치면서 적진에 돌격하다가 의롭게 죽은 장면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8번째는 사마소가 제갈탄의 삼족을 면하는 장면들. 진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투항한 오군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돌려보내는 게 옳겠다 그래서 오군들은 모두 돌려보내는 장면. 그 다음에 강유가 공명의 팔진법을 써가지고 등해를 격파하는, 이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갈량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위군이 크게 패하자 어떤 계책을 쓰냐면 여기서도 이제 반관계를 써가지고 유성과 강유를 이제 그 이간질 쓰는 이제 계책을 썼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 유선이 상당히 어리석은 인물로 나오잖아요. 유선이가 아두잖아.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게 믿을 만한지 모르지만은, 그 저기 조자령이 그 아두 구해가지고 그 아빠한테 이렇게 주니까는 땅바닥에 던졌는데 그때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애가 머리가 나빠졌다. 평가는 그래.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랬는지 몰라도 애가 지나치게 낙천적이야. 뒤에 보면 막 나라 잃어도 맨날 웃고 다니고 막 이런 이게 나와요. 그래서 평가는 그닥 긍정적인 평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삼국지 촉서에는 유선은 현명한 승상에게 정치를 맡겼을 때는 도리를 따르는 군주였지만 황간에 미혹됐을 때는, 황간은 황후지, 우매한 군주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고, 삼국지 위서에도 군주는 사치스럽게 하고 백성의 힘을 긴급하지 않은 곳에서 고갈시켰기 때문에 진에 토벌되었다.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23번째는 사마소는 부활을 시켜가지고 조모를 죽이는, 이제 완전히 이제 사마시의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강유는 등해를 격퇴하는 장면, 후주가 유염의 목을 베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28번째 보면은 종회 앞에 제갈량의 홀령이 나오는데 뜬금없이 10권째에 보면은 제갈량이 몇 번 등장하죠. 그 빗돌에도 뭐 이렇게 나오고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나간 중에 사실은 굉장히 제갈량 빤 것 같아. 그지? 제갈량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등장시키고 싶으니까 끝에도 그냥 맥락도 없이 그냥 계속 이게 뭐 홀령을 등장시키고, 또 한 번은 어디서 나오죠? 그 마철령이 어디 넘어갔을 때 그 빗돌인 거 어디 써 있는 거, 그죠? 그런데 등장시키는 거 보면은 아주 그 의도가 선명하죠. 그 다음에 등해와 군사들은 천신만고 끝에 험준한 마철령을 넘는, 그러니까 이 고개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고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중국 영화에 보면 그 잔도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잔도 있잖아. 잔도가 뭐예요? 그 계곡에다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그 광고에도 나오는 그 다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갖다가 그냥 자일도 없이 그냥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게 뭐 엄청나게 험한 곳인데 여기를 이제 넘는 장면. 그 다음에 등해와 종해가 이끄는 위군이 촉한을 평정하는 장면. 또 제갈청과 제갈상 부자가 죽는 거.
32번째는 이런 영화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멋있는 장면 아니겠어요? 유심은 원래 칩 이름 아니냐? 근데 유심은 유비의 사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 있잖아요. 유심이 유선의 몇 번째 아들이야? 5번째 아들이죠. 5번째 아들인데 그래도 이 사람 하나는 좀 정신이 제대로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자식을 죽이고 유비는 자기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능해서 이제 자살하는 장면 이런 게. 그다음에 드디어 33번째는 한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죠. 그리고 강유는 종해에게 항복하고 강유와 종해는 사마천을 칠 계획을 세우고 강유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촉을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 그지? 그렇게 이제 페이크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종해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후주는 아두지? 얘는 이제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만국의 서름을 생각지 않고 계속 이제 웃으면서 계속 살고 그 다음에 사마소가 사마염을 후계자로 삼고 이제 진왕 사마염은 황제가 보는 앞에서 장저를 죽이고 전을 박차고 나가는 장면 또 사마염이 좋아하는 내쫓고 등극하는 지금 몇 번째 바꾼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위나라가 망했다고 보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뭐 망한 건 망한 거지. 근데 뭐 누구는 뭐 역사의 최후의 승리자가 조조가 아니고 사마씨 그러니까 사마의의 그 가족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뭐 말이 돼? 그 사람은 또 나중에 누가 다 안 망했어? 똑같은 거죠. 계속 역사는 돌고 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위나라가 망하게 되고 손호는 이 사람도 아주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식권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는 또 이쪽에 그 오나라에서 유명한 장수는 육항하고 양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육항하고 양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명장군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43번째는 이제 이제 위나라죠. 망하기 전에 진의 군사는 파죽지세로 동호를 치는 장면 장제는 싸움터에서 죽는 장면 사마염이 천하를 통일하는 장면 등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어요. 상당히 나는 8권, 9권, 10권 이렇게 넘어갈 때부터 8, 90부터 상당히 허망했고 삼국지가 뭐 처세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나는 사실은 내가 핵심적으로 느낀 주제 중에 하나는 인생무상이었던 것 같아. 인생무상이고 그런 어떤 버거움 같은 게 나는 온몸으로 느껴지더라니까. 그게 한 명씩 그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뭐 조조도 죽고 송건도 죽고 유비도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좀 마음도 좀 울적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권부터 10권까지 이렇게 쭉 읽었어요. 그래서 다 읽었나 근데? 진짜 읽었어? 한 권씩?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권까지 다 읽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1권서부터 10권까지 전부 다 내용을 장악하고 있고 전부 다 어떤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실제로 내가 뭐 이거를 지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을 뿐더러 좀 그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 다음 학기서부터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 뭉쳐가지고 아예 14, 5회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제 다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 듣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천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저 친구도 이제 하는 걸로. 그러니까 나관중의 시점은 분명해. 선택과 집중을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딱 집어가지고 이 사람을 부각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각시키고 이 사람을 조금 나쁜 쪽 시각으로 보겠다 하면 철저하게 깔보거나 폄하하는 식으로 시각을 고정시켜가지고 보고 있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을 한 명 들자면 사마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잠깐만 하고
제갈량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꼽죠? 주유를 꼽지 않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난 주유가 뭐 한 게 없어요. 실제로 알고 보면. 그리고 주유는 알고 보면 그냥 애송이야. 주유는 36살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이렇게 그냥 약간 어른 되려다가 죽은 애예요, 얘는. 그리고 사마의는 몇 살 때 죽었어? 73살인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노예한 사람이고 이 사람급이 내가 진정한 제갈량의 라이벌급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볼 때는 제갈량보다 더 뛰어난 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삼국지에서는 아주 악의적으로 사마의를 굉장히 좀 바보같이 그리죠. 첫 번째는 그 정말 코믹하게 그리는데 상반곡에서 포위되잖아요. 그래서 막 지뢰가 터지고 그때 지뢰가 어디 있어 그거? 지뢰가 있기는 지뢰 없잖아 그때. 어? 여러분 그 영화에서 그 지뢰 그 내가 공병 나와서 잘 아는데 그 오게티 뭔지 알아요? 지뢰는 뛸 때 터지는 지뢰는 없어. 밟을 때 터져 다. 무슨 뛰고 무슨 뭐 이렇게 발로 칼로 이렇게 대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발목 지뢰 같은 거 이렇게 밟으면 그냥 인계철성 같은 거 밟으면 그냥 이제 발목 같은 거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지. 뛸 때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근데 그때 무슨 지뢰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터져가지고 포위가 됐는데 사마이가 두 아들을 붙잡고 막 울잖아. 어? 이렇게 우는데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사는 장면. 이런 거는 아주 사마이를 아주 폄하하는 대표적인 장면이고 또 나오는 게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제 잡는 이런 장면도 아주 악의적인 케이스죠. 실제 이제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사마의에 대한 평가는 양준이라는 사람은 사마의를 어떻게 봤냐면은 20살도 안 된 젊은이가 범상한 그릇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그 사마의의 형이 사마량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지냈던 채염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평가했냐면 자네 동생이 총명하고 결단력도 있어서 자네는 동생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평가를 내는 거 있으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정사에 나오는 평가니까 상당히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긴 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사마이가 결정적으로 꼬인 것 중에 하나는 사마이는 조조가 있는 조정에 들어가기가 싫었죠. 참가를 안 한다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참가를 안 하는데 하나는 조조 집안이 사마씨 집안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네 급하고 같이 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조조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황관 집안이기 때문에 난 니네 급하고 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깔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두 번째는 한 나라의 운이 지금 다 돼가는데 내가 굳이 조조한테 밑에 들어가서 굽히기 싫었다 이런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조한테 안 갔는데 조조는 이제 그걸 간파하고 에서 나오는지 내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지만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풍을 맞았나 안 맞았나 그걸 한번 떠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임기 응변으로 거기 속여가지고 살아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뭐 조조가 불러서 나가는데 나가서 한 활약이 크게 정사에서는 두 가지로 봐. 이 사마이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관우가 사실 죽는 거는 사마이 때문에 죽었거든요. 송건을 시켜가지고 그 후방에서 협공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이걸 잡았기 때문에 관우가 죽은 것도 사실은 사마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략적인 거. 또 하나는 이 삼국지 연의에는 안 나오지만은 둔전제를 실시한 거. 이거를 갖다가 사마이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뛰어났던 인물이고. 둔전제? 둔전제가 뭐더라? 병사를 평시에는 군인으로 그 농사짓게 하고 나중에 그 전시에는 군인으로 쓰는 거 그죠? 그다음에 그걸 사마이가 맨 처음 했던 거. 그랬나 봐. 그다음에 조조가 죽으니까는 사마이가 초상을 다 주관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죽었을 때 문재인 씨가 그거 했었죠. 그 상주해가지고 다 이렇게 처리하는 아마 그런 거를 잘 했고
근데 이런 장면은 정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전부 다 뺐어. 그러니까 이 뺐다는 것은 잘 된 거는 다 빼고 조금 못된 것은 완전히 부각시켜가지고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전형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후의 승자 사마이라는 그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한 2조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마이를 다시 보기, 그러니까 재평가를 하자는 취지에서 발표를 준비했고요. 발표를 두 번째 하게 됐는데 재수를 한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마이 다시 보기에 의는 서론에 해당되고요. 이 두 가지는 사마이를 재평가하는 두 가지 어떤 근거, 축으로 설정을 했고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는 왜 사마이를 다뤄야 하나, 그러니까 사마이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짧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본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마이와 알아두면 좋을, 알아두면 발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인물들을 몇 명 짧게 소개할 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처세술에서는요, 저희가 어떤 한 책에 참고해서 거기서 저조라는 개념을 뽑아서 사마이 처세술을 저조라는 개념으로 요약을 해서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조조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저조를 볼 테고, 그다음에 고평릉 사건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뛰어난 재능에서는 먼저 기록으로 본 사마이인데요. 기록은 여기서 이제 정사삼국지 진서 선제기를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적으로 본 사마이는 이제 사마이가 어떤 전투 성과나 어떤 이런 업적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사마이의 재능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먼저 왜 사마이를 봐야 하나 짧게 정리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삼국지 등장 인물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처세들을 보였다고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삼국지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인물들이 각각의 고유의 처세술을 보이는데 사마이가 가장 완벽에 가깝고 그다음에 가장 길고 그리고 가장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에 가장 부합되는 처세술을 보이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갈량의 북벌을 막고 국내의 난을 평정하며 실력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썼는데요. 제갈량의 북벌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국내의 난은 뭐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따가 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맹달의 난과 두 번째는 공소년의 난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 난이 위나라에 어떤 큰 위협을 줬다거나 그런 의미는 갖지 않고 있지만 어떤 정세 흐름으로 봤을 때, 맹달의 난의 경우에는 정세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북벌과 맞물려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를 했고, 공소년의 난에서는 저희가 공소년의 난을 진압할 때 사마이가 공소년에게 말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서 사마이의 어떤 전투에 임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도 교수님도 설명하셨지만 마지막에 결국 삼국의 어떤 통일이나 대업을 이룬 사람은 조조도 유비도 아닌 사마이였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점들이 삼국지에서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요. 사실 촉한 정통론의 입장에서 삼국지는 쓰였기 때문에 사마이의 이런 모습들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들을 추적을 해서 찾아봤고요. 그래서 사마이는 이런 점들 때문에 충분히 재평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마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사마이를 간단하게 소개할 텐데요. 이렇게 사진 준비됐고요. 자는 중달이고요. 사마이는 조조가 이제 사마이를 직접 등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거절을 했다가 두 번째 이제 겨우 비로소 등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조조가 사마이를 등용은 했지만 사마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일찍이 조조가 사마이의 어떤 야심이나 능력을 직감을 해서 경계를 했고요. 그래서 사마이는 조조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몸을 낮추는 저조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에 맞서며 위나라의 실력자로 자리매김했고요. 마지막에 고평릉 사건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아서 마지막에 사마씨 집안이 대업을 이루는데 든든한 기반을 닦아두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조상과 사마소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조상은 고평릉 사건 때 등장한 인물입니다. 대장군 조진의 아들인데요. 조진이 바로 사마이와 함께 제갈량의 북벌을 막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조방이 이제 조의 다음으로 황제에 오르자 실권을 잡았는데요. 이때 사마에게 태부라는 직책을 주었는데 이 태부라는 직책이 이름은 높지만 병권은 없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마에게 그 자리를 주면서 사마이를 권력에서 밀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권의 1인자가 되어서 막 전횡을 일삼다가 사마이가 정변을 일으키자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마소와 사마소는 이제 사마이의 각각 첫째, 둘째 아들들인데요. 젊은 시절부터 그 사마이를 따라다니면서 종군하면서 그 실력을 쌓았고요. 사마이가 죽은 후에 각각 이제 사마사가 권력을 받고 사마사가 죽은 후에 사마소가 권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정권을 잡고 나서 역시 전행을 하다 결국 사마소의 아들인 사마염이 진앙제를 펼치는데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세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저조라는 개념은 저희가 생각해낸 개념이 아니고 그 삼국지 최후의 승자라는 최후의 승자 사마이라는 책을 쓴 왕우라는 사람이 중국인인데요. 그 왕우라는 사람의 생각을 빌려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 다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저희가 따왔습니다. 먼저 저조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텐데요. 원래 의미는 그 낮은 목소리라는 의미로 원래는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뜻한다고 해요. 근데 왕우는 이 개념을 약간 변형을 해서 사마이에게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저조를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남과 다투지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부드럽고 섬세하게 대처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다. 다음도 있는데요. 저조의 방법은 대부분 부드럽고 섬세하다. 마치 큰 바위에 깔린 작은 싹 같지만 절대 죽지 않고 자라나 마침내 바위를 피해 하늘 높이 솟는 큰 나무가 된다. 있고요.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 조그마한 성공에 우쭐대는 모습, 거만하고 독단적인 표정, 제멋대로 날뛰는 기세 등 이러한 오만한 자세로는 조만간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런 모습들이 뭐 남을 업신여긴다거나 조그마한 성공에 우쭐댄다거나 거만하거나 독단적이거나 이런 사마이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자신의 재능을 감추고 낮추고 겸손한 제스처를 취하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이의 처세술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저조는 조조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이는 신하가 될 사람이 아니니 필시 너희 집안일에 관여할 것이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거냐면은 조조가 자기 아들 조비에게 한 말입니다. 이거는 진서 선제기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도 조조는 분명히 사마이의 어떤 야망과 능력을 굉장히 경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비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조조는 사마이를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이런 그 조조의 어떤 심중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마이는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조조에게 신임을 얻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맡은 직위에서 성실히 일을 했고요. 수고로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서 선제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선제는 관리의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밤에도 잠을 잊을 정도였고 가축을 기르는 일에까지 이르러 이를 모두 직접 챙기니 이로 말미암아 위무제가 마침내 그에 관해 안심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재능을 막 뽐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조조에게 결국엔 나중에는 신임을 얻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고평릉 사건을 다룰 텐데요. 고평릉 사건이 저조의 종지부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고평릉 사건이 저조의 관점에서 갖는 의미는 사마이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70살이 넘게까지 살다가 죽는데 고평릉 사건이 이르고 나서 고평릉 사건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 굉장히 짧게 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고평릉 사건이 있기까지 그때까지도 저조의 자세를 계속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조조가 있을 때 잠깐 그랬다가 조방이 등극하고 나서 조상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도 또 다시 저조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고평릉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저희가 이런 의미 부여를 해서 고평릉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볼 텐데요. 조예가 죽고 조방이 즉위하자 조진의 아들 조상이 정권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조상이 사마이를 태부에 관직에 앉히는데 이는 병권을 자신의 손아귀에, 그러니까 조상이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부는 군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유명무실한 직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사마이는 여기에 어떤 강력하거나 어떤 적극적인 정치적 제스처를 보이지 않고 그냥 병을 핑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향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은 사마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세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의 신복인 이승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마이에게 보냈는데 이때 사마이가 완벽한 연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연기를 보이는데요. 이때 이승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조상에게 이를 얘기해서 조상은 비로소 그때 사마이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조상 이제 249년에 새해가 되자 조방이 자기 아버지 조의 무덤 고평릉에 참배를 하러 갔는데 이때 조상 형제와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때를 기다리는 사마이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성을 점령해서 조칙을 위조해서 조상 형제를 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쥐고 있던 병권을 다 거두었는데요. 조상에게 있던 그 모사 환범이 사마이가 어차피 천재를 끼고 있으니까 그 허도로 퇴각해서 반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상은 지레 겁을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마이가 조상에게 관직만 박탈할 뿐 해를 입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구슬리니까 조상은 그 말에 순응하고 그 수도에 돌아가는데요. 이때 사마이는 조상에게 선제의 유언을 저버리고 나라의 법률을 어지럽혔으며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고 황족의 권력을 전행했다는 죄명으로 조상을 처형하게 됩니다. 예, 넘겨주세요. 고평 사건의 의의를 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평 사건은 그 사마이식 처세술의 완성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마이가 그동안 쌓았던 공적들, 드러나지 않았던 공적들을 고평 사건을 통해 한 단계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비가 등극한 후에 사마이의 조금씩 실력을 드러냈는데요.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총나라와 오나라의 관계를 끊어서 관우를 중국으로 내몬 것이 한 축을 사실 사마이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관우가 번성을 차지하면 낙양으로 관우가 밀고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위의 대신들이 굉장히 그때 당황했다고 해요. 근데 사마이는 총나라와 오나라 관계를 끊어서 위나라와 오나라의 관계를 개선한다면 관우를 제압하는 건 식은죽 먹기라고 단언했고 그의 전략은 적중을 했었습니다. 관우가 죽은 다음에 초기의 국력이 굉장히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위나라를 구하고 촉을 혼란에 빠뜨리는 계책을 내놓았던 그런 이 정세 변환계 중심에 사마이가 있었던 거죠. 사마이는 또 맹달의 난도 진압을 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위나라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갈량의 일정을 승리로 이끌어내면서 상승가도를 탔고요. 그리고 고평릉 사건을 통해 위나라 최고의 실세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이런 고평릉 사건이라는 이런 소중한 어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굉장히 몸을 계속 낮추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마이의 능력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진서선제에게 기록되어 있는 사마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최염이라는 사람이 사마이의 형에게 사마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대 동생 총명하고 성실하며 강단 있고 영특하니 다른 사람들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평을 했고요. 이 두 번째도 역시 선제기 나와 있는 건데요. 늘 중대한 모의에 참여하며 매번 기책을 내놓아 태자에게 중한 신임을 얻으니 진군 오질 주석과 함께 사후라고 불렸다. 여기서 태자는 그 조비를 말하는데요. 사마이가 조조에게는 큰 신임을 얻지 못한 반면에 조비에게서는 굉장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선제기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선제기에서 사마이에 대해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절조를 갖추었고 총명하며 지략을 지녔다. 박학다식하고 유교를 가슴에 간직했다. 한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항상 개헌하며 천하를 근심한 마음을 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기 두 개는 사마이를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건 조조가 평가한 건데요. 비판적으로 약간 보았습니다. 선제는 내심 꺼리는 바가 있어도 겉으로는 너그럽고 시기심 있고 능력이 많았다. 조조는 선제에게 응대하고 호방한 뜻이 있음을 알아채고 그에게 난고상이 있음을 듣고는 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그를 불러 오게 하고는 고개를 들려오게 하니 곧바로 얼굴을 뒤로 향하는데 몸은 움직임이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난고상이라는 게 배신한다거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조는 이렇게 사마이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재밌는데요. 이거는 그 당태종 이세민이 사마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겁니다. 남을 부림이 자신을 대하는 것과 같고 편인을 구하면 늘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의 정은 깊고 험에 헤아리기 어렵고 그의 성은 너그러워 능히 남을 포용했다. 화강동진하여 여시석원하고 즙린 잠익 하여 사촉붕운하였다. 이미 속이려는 마음을 품고 충성스러운 겁처럼 꾸미고 장차 위태로워지려는 명운의 평안을 보였다. 아까 여기 나온 그 한자 성어들이 요약하자면은 저조에서 자신의 능력을 숨기면서 어떤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잘 꿰뚫고 있다가 기회를 엿본다 이런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어떤 저조와 뛰어난 재능들을 한데 뭉쳐놓은
저희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평가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제 공적으로 본 사마인데요. 저희 공적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뽑았습니다. 먼저 맹달의 난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가정 전투를 뽑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갈량의 북벌을 막아낸 그걸 뽑았고요. 마지막에 공손의 난을 뽑았는데요. 이 네 가지는 사실 어떤 삼국지의 어떤 전체적인 서사에서 어떤 굉장히 굵직하다거나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사건들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되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사마이의 어떤 저조나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일들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맹달의 난을 진압을 했던 건데요. 먼저 맹달의 난에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맹달이 위나라의 투항을 이전에 하는데요. 이때 이제 조예가 황제로 등극한 후에는 조정 내에서 맹달의 위치가 굉장히 위태로워졌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맹달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벌을 진행하고 있는 제갈량과 호응하려 했으나 이 계획이 사마이에게 흘러 들어갔죠. 이제 마침 이때 사마이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이제 출정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마이가 완성이 있었는데요. 완성이 있었고 그 맹달이 신성이란 곳에 있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사마이는 조정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조예가 있는 장안에 먼저 가서 표문을 올린 뒤에 맹달이는 신성으로 돌아와야 됐어요. 근데 사실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기간인데 맹달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마이가 장안에 갔다가 신성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갈량이 사실 그렇지 않다. 사마이는 바로 너를 칠 테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라 했는데 맹달은 이 얘기를 듣지 못하고 방심을 했던 거죠. 사마이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신성으로 왔고요. 맹달의 반란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굉장히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는데요. 그 선제기에 따르면 이 과정이 16일 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는 사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16일 얼마나 빠른지 와닿지 않겠지만 그 선제기 그 주석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고 합니다. 맹달의 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선제기에 나오는데요. 제갈량이 지금 북벌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서부 전선이라고 하고 맹달이 있던 신성 부분을 남부 전선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맹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이 성공해서 위나라의 심장부로 들어갈 때 바로 위에 낙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전선에 제갈량이 쭉 치고 들어가면 장안이 있었는데요. 이 두 낙양과 장안을 양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맹달의 난이 성공을 한다면은 이 두 부분에서 양경이 위태로워진다. 해서 만약에 맹달이 그 반란을 사마이에게 들키지 않고 성공했다면은 굉장히 위나라가 위태로워졌을 거라고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맹달의 난을 진압한 사마이의 공이 생각보다는 크다고 저희는 의미 부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세요. 다음은 가정전투인데요. 가정전투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제 1차 북벌 중에 일어난 전투인데요. 이제 조진이 제갈량을 막지 못하고 계속 패배하니까 조예가 사마이에게 제갈량을 막도록 했습니다. 제갈량이 이 전투에서 마속에게 선봉을 맡기고 가정에서 사마이와 싸우게 했는데요. 이제 마속은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하지만 그 마속의 부장이었던 왕평은 산 밑에서 성을 점거하고 싸우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진언을 했으나 마속이 이를 무시했죠. 어쨌든 사마이는 이 사실을 알고 산을 둘러서서 포위해서 보급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나라 군대는 사기가 떨어져서 사마이의 군대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 전투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1차 북벌, 첫 번째 북벌인데 첫 번째 북벌을 제갈량이 어떤 용병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실수 때문에 졌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전투가 갖는 의미 역시 사실 사마이가 제갈량과 전투를 벌이면서 가정전투처럼 굉장히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가정전투는 북벌을 막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넘어주세요. 이제 세 번째는 제갈량이 북벌을 막아냈는데요. 육출기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6차례에 걸쳐서 북벌을 시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제갈량의 북벌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성어인데요. 사마이는 이 제갈량의 모든 침공에 맞서며 촉군을 막아냈습니다. 어떤 국지적인 전투 하나하나를 보자면 사마이가 제갈량에게 완승을 거둔 전투는 거의 없었으나 병력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며 군량이 부족한 초계 실정을 이용해서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죠. 원래는 조진이 주로 먼저 항상 제갈량을 맞섰지만 항상 조진이 패하고 나서 사마이가 연의를 보면 사마이가 나중에
제갈량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마이는 지키는 전력을 주로 삼았는데요.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촉을 가장 최소한의 병력으로 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촉군이 자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이는 북벌을 막는데 참가한 어떤 장수들보다도 인내심을 갖고 지공법을 고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북벌 때 제갈량이 보낸 권객을 받고도 태어난 척하면서 제갈량의 몸은 괜찮냐 이런 안부를 묻던 모습은 그가 이런 지공법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전투에 임했다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에 공소년의 반란을 진압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반란을 진압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전투에 임하는 이 난에서 제갈량이 전투에 임하는 어떤 자세, 태도를 엿볼 수 있게 되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공소년의 난을 짧게 한번 알아보자면요. 공소년이 요동 지방에 있는데요. 그때 공소년이 15만 대군을 일으켜서 중원으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그 사마이가 조에게 요청을 해서 군사 4만을 이끌고 이제 요동에 진격을 하는데요. 공소년의 부하 장수들이 먼저 나왔지만 모두 사마이의 군대에게 패하고 나중에 공소년과 합류해서 군사를 재정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소년 군대는 계속 사마이에게 패를 하다가 결국 양평성이라는 곳으로 후퇴를 하는데요. 이때 가을비가 한 달 정도 내리는데 이때 사마이가 양평성을 이렇게 삥 둘러싸서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가을비가 한 달 내리고 있는데 자도독이라는 배경이라는 사람이 사마이에게 영체를 앞산 위로 옮길 것을 요구했으니까 비 때문에 그런 건데요. 거절당하고 우두독 구련이라는 사람이 역시 같은 제안을 했지만 사마이에게 처형당하고 갑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이때 조정에 사자를 보내서 군량을 요청을 하고 그 공소년은 식량이 떨어지자 삼국 왕건과 모사리 유보 이런 사람 사마이에게 항복할 뜻을 전했으나 처형당했고요. 또 그 다른 부하였던 위연이라는 사람을 보냈으나 역시 아무 소득도 없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공소년은 성을 탈출하게 되는데 사실 이 탈출하는 것을 사마이가 의도를 했던 겁니다. 굳이 무리하게 성을 깨지 않고도 공소년이 그 성에서 도망 나와 포위를 해서 공소년을 잡겠다는 그런 계략이었는데요. 그게 적중을 했던 셈이죠. 그래서 공소년의 반란은 이렇게 진압이 되었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때 그 공소년이 사마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마이가 공소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듣거라 군사의 큰 요체로 5가지가 있으니 능히 싸울 만하면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능히 싸울 수 없다면 지켜야 하며 지킬 수도 없으면 도망쳐야 하고 도망칠 수도 없으면 항복해야 하며 항복할 수도 없으면 마땅히 죽어야 할 뿐이다. 굉장히 철저한 사마이 전투에 임하는 굉장히 철저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이런 군사를 움직이는데 이런 원칙을 정함으로써 사마이는 굉장한 모든 전투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어떤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철저한 원칙에 임해서 전투를 임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얄팍한 처세술로 목숨을 이어가거나 그 제주만 믿었던 인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조의 진영에서 양수라는 사람도 그랬고, 예형이라는 사람도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황조에게 죽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인물들과 달리 몸을 낮추고 적재적소의 실력을 발휘해서 마지막에 승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든 연기까지 하면서 남을 기만한 점이나 군사 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점도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난세에는 이런 저조의 모습이 가장 적합하고 또 실력 또한 빼어난 인물이 아니었나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는 후방에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정사에 따르면은 정사에는 사마이는 절대 증당하지 않고 장합이 가정주택 갔었는데요. 사마이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마이가 군대를 이끌고 가정에 갔을 때 이 영체를 보고 영체의 어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영체의 상태를 보고 그런 계책을 이렇게 포위하는 계책을 내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가정 전투 그 현장에는 장합이 있었는데 총 군사 관리는 저는 사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사를 보면요, 정사에는 또 다른데 정사는 사실 사마이가 정사에 따르면 사마이는 사실 제갈량 북벌을 막는데 사실 크게 할 일은 없었더라고요. 사실 5번째 북벌인가에서부터 사마이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정사의 관점은 다르긴 한데 이건 네 그렇습니다. 사마이가 총나라에서 이제 제갈량을 북벌하면서 그 제갈량하고 싸움을 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붙여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더 공적을 쌓으려고 했으면 제갈량의 국보를, 그러니까 총나라가 군세가 약한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 지공법으로 공격을 해서 총나라를 결국에는 망하게 만든 건데, 네. 아예 자기가 공적을 세우고 싶었으면 오히려 제갈량 국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 뿌리를 뽑아가지고 촉을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네, 그거는 사실 제가 첫 번째 발표 때 다뤘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은 사실 사마이의 목적은 촉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 사실 사마이의 본래 목적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촉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그런 엄청난 공적을 쌓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마의 본래 목적은 공적을 쌓아서 위나라에서 입지를 다지자 이런 취지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총나라를 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은 촉을 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갈량의 폭풍을 잘 막는다면 충분히 공적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사마이는 계산을 했지 않았을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받는 게 네. 또 전쟁이 길어지면서 민심도 흉흉해지고 네. 병사들 사기도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장학금 그 판단 미스로 죽게 되거든요. 그 점에서는 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역사에 이프는 없으니까요. 촉을 친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어떤 보장도 없으니까. 네, 그때 또 제갈량이라는 인물도 살아 있었고, 네,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 사마이의 태도를 저조하라고 보진 않고 네. 소중 의도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속에 칼을 숨기고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 남을 기만하는 점이나 병을 이제 신경하는 그런 태도에 보면 네. 저조라고 하기보다는 좀 표리부동하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방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방심하게 하고 속에 어떤 다른 뜻을 품고 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마이를 재평가해보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사실 한계점으로 지적을 했고요. 남을 기만하거나 그런 점 분명히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한나라가 네. 남아있을 때 네. 좀 거칠었잖아요, 마음이. 네. 그걸 보고서 사마이가 좀 막 개연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네. 사마이가 그러면은 원래 그 한나라에 대해서 좀 충성심이라든가 네, 그건 사실 제가 정사 기록을 보면서 본 건데요. 사실 정사 기록에 보면은 사마이가 조조에게 처음에 그러니까 조조가 등용을 시도했을 때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조가 한왕시를 이렇게 전행을 했다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정사의 어떤 성격의 맥락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마이는 진 왕조의 창업군주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왕실을 이었다는 그런 정통성이 있다. 이건 어떤 주석에서 본 건데 정통성을 이었다는 그런 의미 부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마이가 뭐 한왕실에 어떤 충성심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그리고 또 이 기록도 있습니다. 그 헌재가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황해에서 쫓겨났는데 이때 사마이가 홀로였는지 어쨌든 간에 그 조정 대신들 중에 몇 안 되게 사마이가 그 성 바깥까지 헌재를 이렇게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나. 사실 뭐 있었겠지만 그 왕조를 이었다, 또 왕조를 창업했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왕실에 대한 충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어떤 대군을 일으켜서 했다기보다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군사정변이 있던 건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비가 사마이를 하고 조조만큼이나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잠깐만 다시. 조비가 네. 사마이랑 같이 거의 올라가면서 조비가 사마이에 대해 엄청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네. 조비가 사마이에 대한 또 보면 늘 이쪽에 보면
다마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혹시 교회나 쪽 사람들에게 네.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지 위험성에 대해서. 그 사마이의 위험에 대해서 조이에게 말을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원래 조진이 못해서 국벌의 의미에서는 네. 다마이가 대두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조진이 잘 싸우고 초반에 별 이상이 없었다면 그렇게 위험성에 조비가 만약 위험성을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마이가 그 제가 대쪽 진영의 그 국벌을 막는데 앞장서게 됐는지. 조비에게 결정적으로 신임을 얻었던 이유는 조비가 태자 시절에 정확한 직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조선왕조 보면은 태자와 굉장히 항상 학문을 나누면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사마이가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은 처음 발표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정돈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PPT 상에서도 잘 정돈돼서 발표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으나 왠지 정리가 안 된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다시 발표를 시켜서 야속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잘 마무리가 돼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하고 오늘 발표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사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이 사람이 사실 겸손한 사람인가 비루한 사람인가 그거는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교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한없이 때를 기다리고 자기 몸을 낮추고 근신하고 이건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나쁜 면을 보면은 완전히 다 페이크죠. 다 숨기고 교활하고 없는 체하고 그러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리처럼 탁 해가지고 그냥 다 먹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사마이는 아마 삼국지 전체에서 보면은 탑 10은 당연히 드는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가 본 인물하고는 조금 이게 상황이 약간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 하기에는 조금 젊은 사람이 벤치마킹 하기에는 좀 곤란한 인물이 아닌가. 굉장히 노예한 사람이거든요. 노예한 정치꾼이고 고단수고.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애들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사마이를 본받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뭐 조자룡을 본받겠다. 뭐 우리가 뭐 삼국지에서 항상 나오는 게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의 어떤 사람을 벤치마킹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인물이 아닐까. 아주 고수기 때문에 정치꾼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게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잘 참여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게시판에 올린 글을 하나씩 다 보면서 야, 참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은 20번을 읽은 사람도 있고 어떤 그런 세부 항목으로 보면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 나도 20번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었던 거는 거기서 뭘 느낄 수 있을까는 아마 여러분보다 더 많이 더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뭐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끝.